저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만 하세요. 그 저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15년 동안 친아들처럼 품어온 아이가 지금 제 목숨을 거래하고 있었어요. 모든 건 평범한 재혼으로 시작됐어요. 50살의 저에게 찾아온 새로운 사랑이었죠. 저는 50살에 재혼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를 갖지 못했던 저에게 남편과 그의 25살 아들은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어요. 남편 정철수 씨는 자상했고 아들 민수도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라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혼자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명의로 된 작은 건물 하나가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정철수 씨를 만난 건 세광교회 수요 예배에서였습니다. 새로 이사 온 그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참 차분하고 신실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가끔 반찬도 갖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음식 먹기가 쉽지 않아서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이 짠했어요. 저도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아니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25살의 건실해 보이는 청년이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항상 어머니 얘기를 하세요. 맛있는 반찬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 준다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이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교제 기간 내내 정철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급하게 결혼하자고 하지도 않았고 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 계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독립해야 하니까요. 그런 말을 들으니 이 집안에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들도 이해심이 많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양가 친척들과 교회 성도들만 모신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꾸려볼 수 있게 된 게 기적 같았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정철수 씨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준비할 때 커피도 끓여주고 밤늦게 들어오면 발 마사지도 해주셨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이런 것도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민수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새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정말 요리 잘하시고 마음씨도 좋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아,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비록 늦었지만 저도 이런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 반찬 가게 일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민수는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서 배달도 해주고 청소도 했습니다. 정철수 씨도 장 보는 일이나 계산하는 일을 거들어 주셨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어머니, 혼자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평생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이런 관심과 사랑이 꿈만 같았거든요. 제가 가져온 재산도 아낌없이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민수가 취업 준비할 때 학원비도 제가 댔고 정철수 씨가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 좋은 병원 찾아서 치료비도 제가 부담했어요. 민수가 결혼 준비할 때는 예단도 제가 마련해 주었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것 구분하지 않고 함께 쓰는 게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결혼 5년 차쯤 되었을 때
민수가 정말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회사였고 그것도 제가 지원해준 덕분이었죠.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고마운 말을 해주니까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제가 낳지는 못했지만 키워서 성공시킨 자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민수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정철수 씨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까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60이 넘으시니까 몸도 아프고 신경도 예민해지시는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뭔가 계획된 일들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남편의 성격이 변한 건 결혼 7년 차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뭘 해도 맛있다고 해주시던 분이 이제는 짜다 싱겁다 자꾸 트집을 잡으셨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나?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았어요. 더 이상한 건 제 가게 일에 대해서도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 대견해 하시던 분이 이제는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느냐, 나이도 있는데 좀 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가게 정리하고 쉬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계획을 실행하기 쉬우니까요. 민수도 점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저에게 먼저 인사하고 하루 있었던 일도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성의 없고 뭔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민수야, 오늘 회사에서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점심은 맛있게 먹었어? 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도 자세히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남편과 민수가 자주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시장에 다녀오거나 목욕을 하고 있으면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거나 화제를 바꾸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일찍 집에 왔는데 거실에서 둘이 무슨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민수가 급하게 서류를 치우더라고요. 뭐 보고 계셨어요? 그냥 회사 일 좀. 아버지 건강보험 관련 서류였어요. 그런데 그 서류 봉투에서 생명보험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건강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 서류였던 거죠.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척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한 번은 정철수 씨가 전화 받는 걸 들었는데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였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표정이 너무 어색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면 왜 그렇게 당황하는지 이상했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전화를 받는데 제가 가까이 가면 목소리를 낮추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더라고요.
뭔가 저에게 들리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민수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안에서 뭔가 타닥타닥 소리가 났어요. 컴퓨터 자판 소리 같았는데 이 밤중에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죠. 다음날 민수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게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소에 게임에 관심 없던 아이가 갑자기 밤새 게임을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점점 이 집에서 저만 소외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무슨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거죠. 가족인데 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서글펐어요. 그런 일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되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두 사람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은 정말 참다 못해서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요즘 아버지랑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별일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서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무의식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가족이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말이에요. 그 운명의 밤은 정말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 더웠던 8월의 어느 새벽이었어요. 에어컨을 틀고 잤는데도 목이 바짝 말라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0분이었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깊게 잠들어 계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민수방도 조용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잠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안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정철수 씨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나 싶었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니까요. 물 한 잔 갖다 드리려고 안방 쪽으로 가는데 문틈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목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민수가 안방에 있다는 게 이상했지만 아마 아버지가 잠 못 주무셔서 이야기라도 해드리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문 앞까지 가서 들린 대화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끝납니다. 저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만 하세요. 저 여자라니요? 이 집에서 저 여자라고 불릴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보험만 처리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보험이라고 했어요. 무슨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참 길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15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정확히 15년이었어요. 그 말은 처음부터 뭔가 계획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고 서야 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하지만 이제 곧 끝이야. 또 보험금 받으면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왜 그들이 제 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연기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연기라고 했어요.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연기였다는 뜻인가요? 그럼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가족이라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가져온 재산도 이제 다 우리 거네요. 건물이랑 가게까지
제가 가져온 재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용할 건 다 이용했으니까.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 이용했다고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저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건가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사랑과 행복이 모두 일방적인 착각이었다는 말인가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고 서야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알아채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야 의심받지 않을 텐데. 계획대로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자연사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 자연사라고요? 자연스럽게 죽는다는 뜻인가요? 제 죽음을 자연사로 위장한다는 말인가요? 온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제가 15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과 아들처럼 여긴 민수가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니. 며칠 전부터 약을 조금씩 넣고 있는데 아직 효과가 없나 봐요. 약이라고 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음식에 뭔가를 넣고 있었다는 건가요? 최근에 자주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나요?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천천히 몸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제 음식에 독을 넣어서 서서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이 마치 괴물같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15년 동안 저와 한 침대에서 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어요. 도망가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기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친어머니처럼 따른다고 했던 민수가 정말 저를 죽이려고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자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던 것, 음식에 이상한 맛이 났던 것, 보험 서류를 숨기려 했던 것,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생존을 위한 전쟁을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먹는 음식부터 바꿨습니다. 그들이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고 제가 직접 만든 것만 먹기로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이런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아침에 정철수 씨가 커피를 끓여주겠다고 할 때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위가 안 좋아서 따뜻한 물만 마실게요.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또 어머니, 요즘 식욕이 많이 없으시네요. 건강이 걱정돼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의심하고 있는 건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그런 적 없던 아이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어요. 또 어머니, 몸에 좋은 한약재 넣은 차예요. 감기 기운도 있으신 것 같고 꼭 다 드세요. 차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평소 마시던 차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쓴맛도 있고 약간 비린내도 나고 뭔가 화학적인 냄새까지 났어요. 저는 마시는 척하면서 몰래 거실 화분에 버렸어요. 민수가 지켜보고 있어서 조금씩 나눠서 버렸죠. 정말 조심스럽게요. 어머니, 다 드셨어요? 맛이 어때요? 응, 고마워.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믿었던 아이에게 이런 연기를 해야 한다니. 3일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을 보니 그 화분의 꽃이 완전히 시들어 죽어 있었어요. 잎사귀는 검게 변했고 줄기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건강하던 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만약 제가 그 차를 마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때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실로 나왔어요. 이 화분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갑자기 이렇게 됐네.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말을 바꿨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요. 새로 사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 그 차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했어요. 물도 따로 사서 마시고 밥도 제가 따로 지어서 먹었어요. 심지어 양치할 때 쓰는 물까지도 생수를 썼어요. 정철수 씨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 뭔가 불안한 일이라도 있어?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요. 조금씩 먹는 게 좋대요. 그런 식으로 둘러댔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는데 아버지, 약 효과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급해하지 마.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해야 해. 그런데 요즘 저 여자가 이상해요.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저 여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러주던 아이가 지금은 저를 저 여자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눈치챈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좀 더 조심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더 확실한 방법이라니요? 더 독한 걸 쓰겠다는 말인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은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이 마치 괴물같이 느껴졌거든요. 15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잤던 사람이 정말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익히느라 고생했지만 생존이 걸린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젊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요. 주머니에 넣어둬도 소리가 잘 들어가요. 그분은 단순히 녹음 방법만 알려주신 줄 알겠지만 저에게는 생명줄 같은 도움이었어요. 민수가 제게 또 다른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심장에 좋은 약이에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심장에 좋은 약이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믿지 않았어요. 약병을 받아들고는 나중에 인터넷으로 성분을 검색해 봤어요. 정말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약은 일반 영양제가 아니라 처방전이 필요한 강심제였어요. 정상인이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거든요. 그 약도 당연히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증거로 보관했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들이 단계적으로 제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먼저 독성 물질로 몸을 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심장약으로 급성 심장마비를 유발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일주일 뒤 정철수 씨가 병원에 간다고 외출했어요. 민수는 회사에 가고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평소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서재를 뒤져볼 때가 온 거예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용기를 내서 서재 문을 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서류들이 보였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책상 서랍부터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문서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제 명의로 된 보험 증권이 여러 장 있었는데 수익자가 모두 정철수와 민수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수익자를 제 조카로 해놨었는데 언제 바뀐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서명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었어요. 아마 다른 서류에 사인하라고 할 때 몰래 끼워 넣었나 봅니다. 더 놀라운 건 보험금 액수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생명보험만 3억, 상해보험까지 합치면 5억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언제 이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휴대폰 사진 찍는 법을 익혀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민수의 필체로 적힌 메모장이 있었거든요. 자연사 위장 방법, 인터넷 검색 결과, 보험조사 피하는 법, 최소 6개월 이상, 병력 필요, 독성 약물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과 농도, 의심받지 않는 약물 투여 방법.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무서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1단계 소량 투여로 소화불량, 어지럼증 유발 3개월. 2단계 농도 증가하여 심장 부담 가중 2개월. 3단계 강심제 투여로 급성 심장마비 유발. 제 죽음까지도 단계별로 계획해놨다니.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 더미 사이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다른 여자의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망 진단서가 있었어요. 이름을 보니 박영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적힌 메모를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1차 성공, 보험금 2억 수령 완료. 자연사 처리 완료, 보험조사 없이 통과. 다음 타깃 물색 중. 제가 두 번째 희생자였던 거예요. 정철수의 첫 번째 부인 박영숙 씨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타깃이었던 거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박영숙 씨의 사망 날짜가 5년 전이었어요. 그럼 정철수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번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 서류를 더 뒤져보니 보험회사 직원과 주고받은 편지도 발견했어요. 보험 조사를 피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도 기존 심장질환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보험회사 직원까지 연루되어 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보험 사기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민수의 정체였어요. 서류를 보니 민수는 정철수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일을 도와주는 공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전문 사기꾼들이었어요. 교회에서의 만남도 자상했던 구애도 민수의 효심도 모두 연기였던 거죠.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모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왔어. 뭐 하고 있었어? 청소하고 있었어요. 집이 좀 더러워서
그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켰나 봅니다. 정철수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괜찮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박영숙 씨를 죽인 살인자라는 걸 알고 나니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그들의 정체도 계획도 과거 범죄도 다 알았어요. 이제 제가 대응할 차례였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됐어요. 그들이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먼저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집에 두면 발견될 수 있으니까 교회 사무실에 맡겨뒀어요. 목사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정철수 집사님이 그런 분일까요? 목사님,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이걸 보세요.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드리니까 목사님도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안부를 확인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대화할 때마다 녹음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연습하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며칠 뒤 정말 중요한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 방법으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 사고로 위장하는 거야. 사고요? 여행을 가자고 해보자. 산속이나 바닷가 같은 외진 곳으로. 여행이라고 했어요. 조용한 곳에서 사고로 위장해서 저를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그게 더 확실하겠네요. 보험 조사도 덜 받을 것 같고. 그래. 자연사보다는 사고가 더 확실해. 의심할 여지도 없고. 산에서 실족사고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게 가장 자연스러울 거야.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정말로 정철수 씨가 여행을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이나 갈까?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 여행이요? 어디로 갈 생각이세요? 강원도 산 속에 좋은 펜션이 있다더라.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쉬기에 딱 좋을 것 같아. 조용한 산속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에게 사고를 만들려는 거겠죠. 저도 같이 가겠어요. 가족 여행 오랜만이네요. 좋은 생각이네요. 언제 갈까요? 이번 주말 어때? 날씨도 좋다고 하던데. 그들이 여행 날짜를 정하는 동안 저도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려뒀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수상한 행동을 했어요. 민수가 인터넷으로 뭔가를 자꾸 검색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민수 방 앞을 지나갔는데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모든 준비 다 됐어요. 이번 주말에 끝낼 예정이에요. 그럼 조심하시고 꼭 성공하세요. 사고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산에서 실족사고. 네. 보험금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를 산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1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이제는 제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였어요.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네요.
15년 동안 참 길었어. 하지만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이야. 박영숙 씨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네요.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에요. 그래. 이 돈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다른 도시로 가서 아예 신분을 바꿔버리자. 그들은 이미 제 죽음 후의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보험금을 받아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여행을 가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서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봅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들을 펼쳐놓았어요. 보험 서류 사진, 녹음 파일이 저장된 핸드폰, 박영숙 씨의 사진과 서류들, 그리고 그들이 제게 준 의심스러운 약물들까지. 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수는 뭔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이제 게임 끝이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드디어 15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을 끝낼 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들을 차례차례 내놓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이제야 터져나올 때였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제일 먼저 보험 증권 사진들을 꺼냈어요. 수익자가 바뀐 서류들, 위조된 제 서명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 수익자를 바꾼 거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정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이번에는 민수가 적은 메모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치밀한 계획들이 다 적혀 있는 노트 말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제 죽음을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해 놨더라고요. 민수가 그 메모를 보더니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들이 너무 자만했어요. 절 바보로 봤나 보죠? 이제 저는 존댓말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가족인 척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충격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박영숙 씨의 사진과 사망 진단서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또 뭐야? 박영숙? 당신의 첫 번째 부인? 정철수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완전히 무너졌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앉더라고요. 1차 성공, 보험금 2억 수령 완료라고 적혀 있네. 나는 2차였던 거야? 아니야. 그건 뭐야? 또 변명할 거야? 이제 민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봅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그럼 언제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된 대화를 틀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이제 곧 끝납니다. 저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만 하세요. 15년 동안 연기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정철수도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 되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응,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나한테 준 차로 화분이 죽는 것도 봤고, 너희가 주려던 약이 뭔지도 알아봤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15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돈을 다 빼먹고, 나를 해치려고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 그때 정철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 15년 동안 연기하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런데 뭐 어쩔 건데. 이미 다 늦었어.
내 재산은 이미 우리가 다 써버렸고, 늦었다고? 누가?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나는 이미 어제 경찰서에 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정말로? 정말로. 너희 대화 녹음, 위조된 서류, 박영숙 씨 사건 자료,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주려던 약까지 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리고 너희가 계획했던 강원도 여행 예약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어. 산에서 나를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도 다 녹음되어 있고, 수, 어머니. 아니, 아줌마. 제발. 이제 어머니도 아니고 아줌마야? 15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으면서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경찰입니다. 어제 신고 접수된 건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두 명의 경찰관이 영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정철수 씨, 민수 씨 맞으시죠? 보험 사기 미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오해라고? 그럼 이 증거들은 뭐야? 경찰관들이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네요. 두 분 다 동행해 주세요. 민수가 마지막까지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시켜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직접 독을 넣은 차를 나한테 끓여줬으면서 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분노도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복수를 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목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음 날부터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어요. 15년 동안 모범적인 가정으로 알려졌던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이웃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웃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그럴 아이 같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저도 15년 동안 속았으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박영숙 씨 말고도 그 전에 몇 명의 여성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했어요. 정말 전문적인 보험 사기꾼들이었던 거예요.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서 결혼한 다음 몇 년 후에 보험금을 타고 사라지는 방식이었죠.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그들이 지금까지 얻은 보험금만 10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재판정에서 민수는 계속 변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하니까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용한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끝까지 없었어요. 정철수는 더욱 뻔뻔했습니다. 그 여자도 외로웠으니까 우리와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서로 이용한 거지.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었어요. 법은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줄 거니까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피해자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15년 동안 속이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이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철수는 15년, 민수는 1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저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들이 가진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나면 저에게 돌아올 돈은 별로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돈보다는 정의가 실현된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15년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집을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사진들을 봤어요. 결혼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생일 축하 사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연기였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서글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들은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비록 그들이 거짓으로 대했을지라도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를 지켜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70이 다 된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 말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게 오히려 좋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처음에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줘도 혹시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15년 동안의 배신이 그만큼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말이에요. 새로 사귄 이웃들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드려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람이 있어요. 박 할머니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60대에 재혼한 남편이 요즘 이상하게 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보험 이야기를 하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제가 겪었던 일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했어요. 며칠 뒤 박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는데 정말 다행히 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겪은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쓴 경험담도 인터넷에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댓글로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젊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드려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가끔 민수에게서 편지가 와요.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인데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15년의 배신을 몇 줄의 편지로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진심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정철수는 감옥에서 병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남을 해치려던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복수한 게 아니에요. 단지 정당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한 것뿐입니다.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5년 동안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한다면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무력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70이 다 되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